오늘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 등 장례 절차는 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진실 규명과 같은 문제가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고 박 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통합당의 주장을 들어보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사기밀 누설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빨리 박원순 관련 수사를 중단하고 본인들의 의견으로도 공소권 없음을 결론 내겠다고 하니까 사건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기 바랍니다. 검찰은 특임 검사를 임명하거나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서 성추행 사건의 진상도 명백히 밝혀야 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장 비서실의 은폐 방조 여부, 또 수사기밀 누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있는 사람은 엄벌해야 할 걸로 봅니다. 네, 이게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 피소 사실을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됐는지가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에 보고했지만 서울시나 본인에게 알린 적은 없다 이렇게 밝혔고 일단 경찰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본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이고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예. 어떤 좀 합리적으로 좀 의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이제 정황들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난 8일 오후 4시 30분에 이제 고소인 측이 이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를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보안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바로 조사를 받아서 9일 날 새벽 2시 반쯤에 일단 조사가 끝났다는 것이고 네. 박원순 시장이 그 당일 9일 날 아침 10시 좀 넘어서 관사에서 나오면서 일이 진행이 됐는데 만약에 박원순 시장의 그 죽음과 이 고소의 관계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이 피소 사실을 박원순 시장이 그 시간 사이에 알았겠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서울지방경찰청이나 지금 보고를 받았다고 하는 청와대나 어디에선가 그 피의자였던 당시에 박원순 시장에게 그 피소 사실이 전달이 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인데 앵커께서 정리해 주신 대로 각자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해자로 그렇게 이제 고소가 되었던 박원순 시장이 이제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이 사건 자체가 결론이 나지만 그러나 이 사건도 좀 진상을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는 국민적 필요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사 기밀이 어디서 누설이 되었는가 여부도 좀 문제가 되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이 부분은 어떤 그 시민단체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할 거라고 보고 아마 지금 오면서 보니까 이미 고발을 했더라고요. 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수사 기밀 누설에 대한 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아마 그 공소권 없음이지만 그 진상이 실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통로가 이것을 수사 기밀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과 그 수사 과정을 통해서 좀 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통상적으로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청와대에 보고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청와대가 그 사실을 피고소인인 박원순 시장에게 통보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서로 입장은 다 존중받아야죠. 그러나 이 수사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어질 그런 과정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박 의원께서 지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게 물리적으로 워낙 시간이 짧다 보니까 이 피해 사실 자체가 청와대 아니면 경찰 이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아마도 전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상식적인 유추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경찰보다는 청와대에서 새어나왔을 청와대 누군가가 그 국정상황실 근무자가 됐건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됐건 간에 경찰청에서 보고를 받아보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실무자인지는 뭔지는 몰라도 책임자든지 박 시장한테 이런 게 고소장이 들어와서 조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좀 심각합니다라고 그냥 박 시장한테 전화를 했을 알려줬을 가능성이 개연성이 많다는 게 합리적 추론이죠. 그걸 듣고 박 시장이 아하, 내 고민했던 것, 예를 들면 걱정했던 부분이 터졌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고 그 수치심 때문에 그냥
극단의 선택을 했다는 게 합리적인 추론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아시는 대로 성추행 사건에서 왜 가해자, 피고소인에게 안 알려주냐 하면은 아시는 대로 다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 증거를 인멸한다든지 예. 또 은폐한다든지 심지어는 회유, 제3자를 통해서 이야기 좀 잘해달라 하면은 아는 사람이 가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그럴 리가 너한테 실수했는 모양인데 봐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대권 주자니까 뭐 이렇게 회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해서는 안 될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찰인 보고를 했고 청와대에 경찰의 태도로 봐서는 완강히 부인한 걸로 봐서는 청와대 단계에서 누군가가 박 시장한테 미리 알려준 건 아닌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범죄다. 엄격한 범죄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보실 수도 예. 있겠지만 저도 이제 변호사들 법조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통상적인 그 사건의 처리 절차를 보면 어떤 그 피의자에게 당신이 피소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또 알려줘야 소환도 하고 여러 가지 일정을 조율할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어떤 수사 기밀로 분류가 되어서 피의자에게 어떤 그 피소 사실이 통보되는 것이 모두 다 어떤 문제가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도 있었는데 근데 보통은 임박해서 알려준다고 그렇죠. 예,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고 아니 심지어- 이제 지금은 이제 그 피해 여성의 대리인 김모 변호사께서 같이 동행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이미 시장 박원순 시장은 대리인이 법률 대리인이 없었기 때문에 미리 알려줄 이유도 없고 특히나 피해자 측에서 절대 경찰에 알려주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한 사안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 이 부분만 풀면 바로 나올 문제입니다. 예, 예. 아마 그렇게 될 예, 거고요. 맞아요. 예. 예, 저도 이제 뭐 이 사건을 그 일반화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예. 통상적으로 경찰에서는 뭐 그런 절차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을 가능성을 다 놓고 한번 보자 이런 말씀이고요. 아마 뭐 수사가 뭐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보고 비교적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은 또 한 사람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을 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뭐 안타까운 이야기도 나와서 또 이런 부분도 또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는 아예 이 피해 사실 자체를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몰랐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고 또 책임도 있지 않냐 이 부분을 물어야 한다. 그래서 청문회도 하고 부족하면 국정조사도 하고 또 검찰 수사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서울시가 법적 책임이 뭐 없는 것은 맞는 건 같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전 국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운 상황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으니 우리는 몰라요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서울시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젠더 특보까지 이렇게 제도까지 만드는 이런 기관 아니었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서울시도 어떤 형태의 책임이든 도덕적 책임이든 뭐 재발 방지의 어떤 뭐 차원에서 어떤 것을 뭐 들여다 본다든가 이런 끝까지 어쨌든 함께 책임을 함께 하고 통감하고 함께 하겠다 이런 자세가 결과적으로 그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자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시청의 책임이 지금은 가장 큽니다. 제가 볼 때는 책임질 수 있는 주체도 있고 책임져야 마땅한 거예요. 첫째는 여기 보면 피해자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내부에 많이 알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답변이 뭐였습니까? 시장님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비서 업무는 시장 신기 보좌도 포함되는 노동이야라는 이런 표현. 그럼 박 의원님 말씀에 젠더 특보까지 있는데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닙니까? 비서관한테 나 부서 좀 옮겨줘. 이건 안 됐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자 책임론에서도 보면은 서울시청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 여성을 고용했던 사용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이런 원리가 왜 작동하지 않았는가? 심지어는 방조와 묵살의 의혹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는 서울시청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부시장 나와서 딴소리 하시고 저는 이 대목에서 나도 서울시청의 책임이 크다. 두 번째는 수사는 수사권 종결 없음 종결 없음 공소권 없음 종결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면 뭐가 되면 영구 미제가 되는 거예요. 일방의 주장만 있는 거고 피고소인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은 그냥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온 국민이 찜찜하잖아요.
이게 뭐 저는 진상규명이나 진실규명 차원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조사는 이루어야 된다. 조사는 두 가지다. 첫째는 서울시청의 책임 부분, 묵살 의혹 이런 거. 두 번째는 바로 아까 말했던 수사 상황의 사전 누출 부분. 네.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 부분에서 이제 통합당이 뭐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이런 거를 요청을 했고 여기에 또 이제 민주당의 태도를 봐서 가까운 시일 안에 TF 특위를 만드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 같은 경우는 어제 이해찬 대표의 첫 사과가 나오긴 했지만 이게 강훈식 대변인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뭐 대리 사과다 이런 비판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야당의 야당에서 응당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상조사위원회라든지 무슨 만들어서 행정부 그러니까 경찰과 검찰을 압박해서 국민들이 이것만큼은 밝혀달라고 하니 특별한 수단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하는 수밖에 없어요. 의원님, 박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고소고발 사건이 들어간다면 다시 한번 정황을 통해서 당시 다른 비서들, 근무자들 다 조사해보면 딱딱 맞아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 박 시장이 핸드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응당해야 되려고 생각하고 이 대표님께서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잘못 판단하셨던 게 지난번에 젊은 기자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역정을 내시면서 화난 표정을 지으셨던 그대로 민주당 전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영웅, 우리의 대권 후보 중 하나의 박 시장을 흠집내는 일체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는 기조가 깔렸던 거예요. 그리고 닷새 동안 그렇게 서울시 장을 치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입을 못 벌렸던 거고 그다음에 젊은 여성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아가서 추모하는 저런 마당에 나는 뭐냐 나 개인은 진짜 법정에서 한번 내 소리 한번 내고 싶었다. 그 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목소리를 내도 저렇게 이루어지는 거가 내가 너무 미약하다. 이런 분의 젊은 그 피해 여성의 심정과 처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인데 박원순 시장을 무조건 감싸기 위해서 어떻게 그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 어제 이제 비로소 그 피해 호소인의 측의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5일 동안 사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추모가 주였고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지하에서 돌아다니는 그런 여러 가지 축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것도 특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보고 고인의 명예도 있고 그런데 어떤 것이 특정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사실은 책임 있는 어떤 발언을 하기에는 시점으로 아직 이르지 않은 거예요. 다만 어제 그 기자회견이 있은 이후로 사실 국민들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고 이제 알기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사실 박원순 시장의 죽음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시간이었다면 어제 기자회견 이후로는 이제 진실의 시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절대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입장에서는 이해찬 대표는 그렇게 불확실한 그런 속에서 대변인을 통해서 그나마 입장을 빨리 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직접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나오리라고 봐요. 예. 책임 있게. 그리고 오늘 그 김상희 국회 부의장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 전원이 어떤 이에 대한 그 진상 규명 촉구의 내용이 담긴 입장을 발표하도록 돼 있으니 자 이제 어제 그 피해 호소인이 자기 입장을 그렇게 절절하게 말한 이후에는 이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추모와 애도보다는 이제 피해 호소인의 그 말에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 귀를 기울이고 가슴을 열어야 된다. 이제 그 피해 호소인의 시간이다.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붙이는 것은 이 진상 규명이나 이 피해 호소인의 그런 어떤 2차 피해나 이런 것들이 없게 하려면 될 수 있으면 정치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 깊게 개입하는 것이 좋지 않다. 예. 이제는 그런 사법의 영역에 굉장히 단순한 문제에게 넘겨놓고 다만 얼마나 우리 사회가 진심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함께 하려고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지 정치권의 마을 공방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본질이 훼손이 되어서 오히려 2차 가해가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치권이 서로 자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께 죄스러운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실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지켜봐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 의원님처럼 합리적인 분들만 계시면 좋은데 저도 그렇게 되기를 믿고요. 근데 자꾸 뭐 딴지 거는 건 아닙니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도 보니까 어떤 그 윤모 민주당 의원께서 예. 그 박 시장께서 돌아가신 게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거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참 어떻게 오늘 이렇게- 해명글을 올리긴 했죠. 예, 그 나중에 이제 해명. 다시 말하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피해 여성이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내놓은 것 중에 제 가슴에 와닿는 게 이런 거예요. 용서하고 싶었다. 힘들다고 울부짖고 싶었다. 뭐 법의 심판을 받고, 이렇게 박 시장이 법의 심판을 받고 인간적인 사과를 받고 싶었다는 이런 말씀을 피해 여성이 하는 마당에 그동안 이제 며칠 상관입니다만 적어도 집권 여당이 보여준 일련의 모습은 그런 한 젊은 여성의 피해 여성의 처지와 그들의 고민 그리고 그 분노 좌절에 대해서는 일말에 공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 앞으로 바뀐다니까 뭐 기대는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면 민주당의 모습, 전체의 민주당의 가치와 이런 것으로 좀 등치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떤 관계 있는 소속 의원들이 짧게 이런 입장을 낼 수는 있지만 저것이 민주당 전체의 입장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은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이 진실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그 엄중한 마음으로 저희들이 책임 있는 그런 자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박 의원께서 이제 추모의 시간이 아니라 진실의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박용진 의원도 아마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당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장례 기간에 있었던 논란, 사회적인 충돌 이런 것들은 다 또 다른 사회적 합의를 세워나가기 위한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생각하고요. 네. 이걸 그냥 그렇게 묻어버리면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부터 그 공론화 작업들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각 기관이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네. 사적인 감정 그리고 관계 이런 것들에 앞서서 우리 사회가 보다 성숙한 사회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될 것 아닌가.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넓은 의미에서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박 전 의원님의 말씀과 결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는데 좀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당 차원의 어떤 진상조사나 대책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뭐 당연히 저는 우선 판단을 해보면 그 고소인 즉 법률 대리인이 이제 2차 어떤 기자회견을 예견했다 이렇게 제가 듣고 있는데 아마 그 기자회견까지를 좀 우선 차분하게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당은 정말 1차 그 기자회견 발표 내용 그것만 듣고도 정말 책임을 다하는 자세, 마음 자세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2차에 이제 무슨 하고 싶은 말이 더 계시니까 예견했을 거 아닙니까? 예. 아마 그것이 뭐 어떤 의미인지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다 보고요. 그리고 나서 당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우선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당은 그렇게 판단하리라 봅니다. 그러나 마음은 지금도 충분하게 책임지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주제를 좀 다른 사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당권 얘기를 해볼 텐데 잠시 멈췄다가 이제 전당대회 레이스가 재개가 되면서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후보들의 입장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김부겸 전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 부산 선거 이렇게 지금 연동이 되니까 그렇죠. 정당으로서는 사실상 자신들의 가장 어떤 존립의 근거까지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쉽게 이야기하는 우리 당헌 당규만 고집하기에는 네. 너무 큰 문제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당헌을 지키기 어려울 경우에는 분명히 국민들에게 거기에 대한 지도부가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만 그런 변화가 가능하다. 네. 내년 4월에 치러질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후보를 낼지에 대해선 당원들의 뜻을 물어서 결정할 것이다. 또 여기에 추가로 말한 게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
당원 개정이라도 해서 나서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원 제96조를 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네. 분명하게 못 박혀 있고요. 네네. 이게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돼 있지만 여기 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부정부패라고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는 자세는 국민에게는 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지는 그래도 이런 것을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제가 한 당원으로서 이 자리에서 개인적 견해를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당연히 당원 단계 지켜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당이라고 하는 게 혹시 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모레죠. 예, 모레 네네. 있어요. 그렇다면 민주당으로 봐서는 혹시 그 결과가 만약에 안 좋다면 서울, 부산, 경기도 이 대한민국 지자체의 이 빅3를 전부 다 내주게 되는 뭐 이러한 일들이 있고 또 일부 당원들은 게시판에 이렇게 보면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은 그런 주장을 하는 미래통합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는데 당명을 바꾸어서 대통령 후보를 내지 않았느냐라고 그렇게 막 항변하는 당원들도 있지만 지금은 그런 논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은 결단이고 그것이 민주당의 몫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이것이 너네는 그래놓고 왜 우리 보고 그래 이런 유치한 싸움 하지 말고 새로운 역사를 써나간다는 마음으로 그러나 당원 전체의 뜻을 잘 모아서 더 책임지는 민주당, 더 큰 민주당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김부겸 후보는 설득을 해서라도 후보를 내야 한다 쪽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아니, 신 의원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야당 입장에서 예. 굳이 보자면 제가 평소 알고 있던 김부겸 의원 전 의원이 맞는가 싶을 정도인데 어찌됐건 그 당헌 당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지금 민주당의 당헌 당규 규정도 아마 문재인 대표실에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석의 여지는 별로 없어요. 중대한 잘못이에요. 이거는 저 오거돈 부산시장이나 저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볼 때 그러면 정치 현실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민주당 후보를 안 낼 거냐? 저는 그거는 뭐 온 국민이 다 알아요. 낼 결국 거라고 보십니까? 후보 낼 거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내는데 그 절차를 조금 명분 있게 만드냐 안 만드냐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는 뭐 우리 당헌 당규에 민주당의 당헌 당규에 이거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위배되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죠. 위배되지만 정치 현실이 이러하니 낼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국민을 설득하시는 게 지금 금방 옳다고 봐요. 의원님 말씀 중에 우리 현안 자막에 보니까 부정부패 아니야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해서 자막으로 나오던데 아마 저게 민주당에서 저런 말을 했다면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이라고 돼 있으면 여기에 부정부패 설마 그 광역 단체장이나 이런 단체장들이 무슨 어떤 성추행이나 이런 잘못을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하겠어요? 여기에 어떻게 그런 걸 열거하겠어요? 그러니까 등 중대한 잘못이라고 했는데 저기에 부정부패 아니야라고 이렇게 항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당당하고 국민께 정말 혼날 말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의도가 저희도 아니었을 겁니다. 예.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금 김부겸 후보를 많이 이야기한 이유가 이낙연 의원은 선명하게 메시지를 내는 김 후보와는 달리 좀 신중한 기조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지금 내년 4월 보궐선거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에서 이낙연 후보는 만약에 당대표가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한 달 앞두고서 대선에 나가려면 당대표를 내려놓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좀 곤란해졌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의 상황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 중요한 보궐선거 한 달 전에 당 대표를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랬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결론을 낼지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결론이 나더라도 그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것을 책임지고 선거를 치를 사실 대표가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으로서는 아마 굉장히 큰 위기일 것이고 김부겸 후보께서는 아마 그런 지점을 아마 계속 파고드는 설명성을 이제 보여주는 뭐 이런 부분이고
또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원래 개인의 이제 퍼스널리티가 신중한 것도 있지만 그런 어떤 당원의 뜻에 따르거나 본인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7개월짜리 당 대표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이 이제 더 있기 때문에 또 저렇게 신중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요. 참 걱정은 걱정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얘기도 좀 나눠보죠. 공수처 출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출범 법정 시한이 7월 15일입니다. 바로 내일이거든요. 하루 남은 상황에서 지금은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물 건너간 거죠. 불가능한 상황. 물 건너간 거예요. 내일인데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저는 이걸 논란을 보면서 예. 대통령께서는 7월 15일 날 꼭 출범시키라고 부탁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공수처 법에 보면 7명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을 뽑을 때 2명은 아시는 대로 집권 여당, 2명은 또 다른 교섭단체라고 법에 정해져 있어요. 또 다른 교섭단체라고 표현한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난번에 법을 바꿀 때는 제1야당, 제2야당을 염두에 둔 거예요. 네. 한 석씩, 하나씩 나눠주면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교섭단 2개밖에 없어요. 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이 2개 어떻게 비토권을 가지게 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은데 어쨌든 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야당이 응해주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물 건너간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은 예를 들어 국회에 이것이 꼭 법정 시한 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라고 하는 최소한의 요청을 한 것이죠. 한 것이었는데 야당에서는 이것이 대통령이 뭐 지시한다, 압박한다를 말씀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국회에 요청하는 그런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아마 이것은 결과 국민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출범에 찬성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은 그 여론조사들을 우리가 계속 이제 봐왔는데 막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것을 무력화시킨 미래통합당의 그런 어떤 태도와 선택을 국민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각자 행동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 심판을 엄중하게 받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성범 의원님 같으신 합리적 그 생각을 가지신 우리 정치인들이 미래통합당 결심하셔서 어차피 시행이 될 거니까요. 문제가 있다면 시행을 해보고 또 보완을 서로 논의해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에서도 끝까지 이 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출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예. 답을 빨리 이야기하자면 이게 헌법재판소에 이제 가 있는 위헌 소송 재판이 빨리 나면 이제 후보 추천을 하는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차피 법은 통과됐는데 뭐 추천 절차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문제 제기하고 싶은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공수처장 추천위원 문제도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뜻은 뭐야? 공수처장은 지금 여권의 뜻과 반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야당은 비토권, 거부권만 가지고 있다. 그럼 이 공수처장이 되면 내부적으로 그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은 누가 뽑느냐? 인사위원회에서 다 하게 돼 있어요. 인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냐? 법을 보셔야 되는데 공수처장, 차장, 공수처장이 추천하는 외부 인사 1명, 그러면 여야 2명씩 7명이에요. 그거는 과반수 되면 모든 게 통과돼요. 예. 다시 말하면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용과 이런 모든 문제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종합해보면 여권의 의사에 절대 반하는 사람은 안 되고 그 공수처장은 요번 초대 공수처장은 적어도 3년간은 마음대로 운영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수사 대상과 전부 다 모든 게 정치적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무직 공무원, 국회의원들, 판사들, 검사들,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 고위공직자들, 장군들, 또 전직까지 포함해서 이런 수사 대상도 정치적이고 이런 그 수사처장과 수사관의 임용 자체도 정치적이어서 정치적 수사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이 공수처가 이렇게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출범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여당의 기본 시계란 말이에요. 야당에. 그래서 헌재의 헌재 결과를 기다려보되 어쩔 수 없이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을 낼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있다는 점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돼요. 우리 시청자들께서 오해가 계실까 봐 제가 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신성범 의원님께서 견제 장치가 없는
정치적 수사기구 이렇게 표현을 정치 수사기구. 하셨는데요. 뭐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면 판단이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무소불위의 권력, 기소 독점권을 가진 검찰의 기소권을 스스로 개혁을 안 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나눠서 이 기소에 대한 부분을 좀 바꾸고자 하는 것인데요. 국민들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씀 더 이상 하시지 않아야 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것 중에 두 가지 장치를 두었어요. 우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7명으로 돼 있고 거기에 말씀하신 2명을 야당에서 추천하게 돼 있는데 그 두 분이 반대하면 임명을 할 수가 없어요. 추천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의 입맛대로 공수처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야당의 추천의 권한이 훨씬 강해진 그런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좋아요. 가서 무슨 뭐 조국 장관 수사를 여기서 가져다 다시 한다고 치거나 했을 때 그럼 여기서 기소를 안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봐주려면. 그런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것은 어디로 가냐? 검찰로 다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 견제장치 분명한 것 때문에 아닌데 왜 그렇게 지레 겁을 먹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 드려서 이 공수처 완전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야당에서도 한번 우리가 이것을 좀 시행을 해보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또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지 우선 이렇게 법에 의해서 하게 돼 있는 것을 아예 안 하는 것은 국민께서 좀 용납하지 않으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법이 통과됐고 했으니까 뭐 가는 건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좋은데 지금 뭐 일부 뭐 여권 성향의 의원들이나 나오는 말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 수사 대상 1호가 뭐 윤석열 총장과 뭐 가족이 될 것이라는 둥. 그다음에 이런 그런 이제 그리고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은 어떻게 보면 정답지가 바뀌면서 고위공직자들이 자기가 사인했던 것 때문에 검찰에 분류와 이런 게 전부 다 공수처로 다 모이는 이런 데 대한 이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 얘기가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요. 저희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대법 선고가 이제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TV와 SNS를 통해서 생중계가 된다. 그만큼 관심이 많고 좀 중대한 사안이다라는 뜻으로 들리는데 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는지 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글쎄 이거 뭐 제가 예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측으로서는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걱정이 아마 이 박원순 시장님의 이 사망 사건이 터진 바로 이런 연속선상의 어떤 시기에 어떤 대법원 판결이 아마 이재명 지사님 측은 아마 다음 주나 이렇게 뭐 예상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잡혀졌다는 언론 보도를 봤어요. 그래서 아마 걱정들이 있을 텐데 뭐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리라 보고요. 또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그 도민들과 이제 뭐 당원들의 지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맞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어떤 정치를 내려놔야 되는 판결을 받는다면 사실 얼마나 또 아쉽고 본인 안타깝고 그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와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모든 것들이 예상되어지는 그런 많은 지점들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개인적으로 보면 뭐 정말 개인적입니다. 하여튼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같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우선 대법관 네 분이 있는 소부, 작은 부죠. 부에서 어떻게 보면 나온 이야기가 이제 뭐 2대2, 이게 이재명 지사의 이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사실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갈렸다는 거 아니에요. 뭐 법관끼리 의견 갈리는 게 당연한 게 네 분의 대법관이 제가 볼 때는 2대2점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결론을 못 내니까 이제 전원 합의체 13분의 대법관이 이제 일일이 다 듣고 결정을 내리실 텐데 그렇게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넘어갔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지사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그 분석 불리하다. 자체도 분석 굉장히 자체가 많습니다. 틀리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일 아마 모레니까 나올 텐데 제가 이 자리에서 요즘 사법부의 태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조심스럽긴 한데 사법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도 이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변했다는 느낌으로 검찰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정치됐고 법원의 판결도 유심히 보면
최소한 여론의 향배를 굉장히 의식하는 듯한 판결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 예. 흐름이 저는 대법관들도 아마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의원님의 어쨌든 개인적인 당연하죠. 뭐 개인적인 평가라는 점을 평가니까 전제로 저희가 관찰이기도 하고 느낌이기도 한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법부 특히 네. 검찰은 뭐 사법부 아닙니다만 법원에서조차 여론 동향, 정치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아요. 그 이재명 지사 관련해서 대권 선호도 2위다,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해봤는데 최근에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도 있었는데 네네. 예, 처음으로 1위를 차지를 했고요. 71.2% 굉장히 이 성적표 자체도 높은데 예, 취임 첫 달에는 이 같은 조사에서 29.2% 그러니까 최하위로 시작을 해서 이 조사율까지 온 거거든요. 이 비결이 뭔가가 참 또 궁금합니다. 예, 역시 보면 이재명 지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신속 정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국민적 위기, 국가 재난을 맞이해서 사실 이재명 지사가 보여줬던 그런 신속 정확한 조치들, 특히 뭐 특정 종교 집단과 관련한 초기에 집단 발병 우려가 있을 때 직접 가서 무슨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뭐 이런 현장에 직접 지휘를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아마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기도의 도민들께서 출신들이 굉장히 다양하시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좁은 지지에서 출발했지만 점점 더 그런 도정에 대한 신뢰 또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그러한 도지사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수현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